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호입니다. 제 120일의 건축정비설비기술사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출제 경향 분석 자료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각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설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공부의 어떤 방향, 뭐 범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 시간에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에서부터 이제 진행할 거고요. 각각의 문제를 모두 다 해설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굳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각 그 해당 교시마다 한두 문제씩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다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 첫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즉, 법규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그 기술 기준이 그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IC 규정하고 기술 기준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국제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뭐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규정이 KEC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되고 있고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요. 내년에 이 기준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 항목에 143절에 보시면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 안에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의 적용 대상물, 그 다음에 시설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법규를 가지고 그대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법을 우리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전부 다 텍스트로 돼 있어, 문자로 돼 있고 그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외운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또 외워서 그대로 쓴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 기준들은요. 그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어떤 그 이론들을 끄집어내서 그 법규에다가 살을 붙여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법규를 그대로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설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터치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요 자료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등전이 본딩이라든지 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실무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접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쭉 이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접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방금 이제 보신 그런 어떤 기술 기준이라든지 KC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결국은 관연도 기출 문제에 있는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뽑아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통합 접지에 대한 부분 요번에 이제 문제 나온 게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접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뭐 대지 전이 상승이라고 해서 뭐 전이 간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단독 접지가 좋으냐, 공용 접지가 좋으냐, 혹은 통합 접지가 좋으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릴 때 여기 나와 있는 전이 간섭을 얼마만큼 받느냐, 얼마만큼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이 전이 간섭에 의해서 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단독 접지를 버리고 통합 접지나 공통 접지, 즉 등전이 접지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뭐 사람이라든지 뭐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그 위험 전압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전이 간섭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통합 접지와 공통 접지, 뭐 접지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통합 접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이 통합 접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어떤 그런 구조물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 기술 기준, 즉 KC라는 그 새롭게 이제 개정되는 기술 기준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인텔리전트 빌딩에서의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 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의 개념에서 이 부분이 아까 문제 보시면 등전이 본딩, 그러니까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의 적용 대상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전이 본딩의 개념과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에 대해 설명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인데 뭐 이렇게 문구만 살짝 바꿔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앞으로 이제 나올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그런 흐름, 경향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기출문제 해설에 있는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문제가 응용이 되더라도 그 내용들을 융복합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답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 분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공통 접지에 있어서의 뭐 전위 상승의 영향, 뭐 통합 접지, 공통 접지, 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전이 본등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장비가 SPD라는 장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접지와 단독 접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SPD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독립 접지, 공용 접지 또 나왔죠. 자, 이렇게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요.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서로 어떤 관계, 이 문제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문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통합 접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통합 접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써주는 게 좋아요, 답안지에는. 하지만 그 KC 규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또 이런 그림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통합 접지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좀 삽입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문자만 쭉 들어가 있으면 이 채점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항상 개념도 정리된 어떤 그런 결과 수식, 공식, 그 다음에 간략하게 뭔가 임팩트 있게 함축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 개념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통합 접지라는 건 공통 접지하고 다르게 통신이라든지 필해 설비를 이제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한 거고 공통 접지는 이제 그러니까 공통 접지는 얘가 분리가 된 거죠. 필해 설비하고 통신 접지가 분리가 되고 특고압, 고압, 저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접지 시스템을 이제 하나로 묶은 것을 공통 접지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통신이라든지 필해 설비까지 같이 공통으로 묶은 것을 통합 접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등전이의 어떤 그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등전이로 인해서 뭐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뭐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뭐 이제 보폭 전압이나 접촉 전압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을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합 접지란 접지 설비, 전기 설비 접지, 그 다음에 통신 설비 접지, 필해 설비 접지, 수도관, 가스관, 철근, 철골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구조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접지 시스템에다 묶어버리는 것을 통합 접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등전이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이차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전이차.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기준, 그 다음에 KC 규정에 보면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 적용 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항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의 금속 보강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재, 난방 배관 및 공조 설비 등 개통 외의 도전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전부 다 주 접지 단자반에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묶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전이 본딩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 통합 접지로 이제 갔을 때 이 모든 금속체의 어떤 그런 그 구조물이라든지 뭐 전기 설비의 외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묶기가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를 나눠 놓은 게 완벽한 통합 접지로 갈 때 어디까지가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를 규정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기준에서 이렇게 정해서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통합접지의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통의 도전성 부분, 개통 외라는 건 뭐냐? 전력 개통 외의 도전성 부분, 뭐 가스관, 수도관, 그 다음에 철근, 철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통 외의 도전성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출 도전성 부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다 아니면 뭐 전동기다라고 하면 전동기의 외함이 금속재로 됐을 때 그 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변압기 중성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접지 단자반에다가 우리가 콧멍을 해서 접지를 하는 방식을 통합 접지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도 많이 보신 거죠? 외워 주셔야 되고요. 기술 기준에는 이 그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묶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통합 접지가 돼 있지 않고 개별 접지로 간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접지 시스템에 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흐르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전이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정된 공간, 일정한 공간 안에 전이차가 발생이 돼서 여기 이렇게 전이 경도가 생기게 되면요. 이 부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 다리에는 이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에는 이만큼의 전압이 걸리니까 요만큼의 전이차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얘를 보폭전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보폭전압이 허용 한계값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여기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이 전류의 값이 커지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그 감전의 어떤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지락 전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전이 경도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콧목을 하는 거죠. 이게 공통접지, 통합접지의 개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저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전이 경도가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텝의 값은 거의 0V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통합접지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통합접지의 개념을 적용할 때 이 터치와 이 스텝,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전이 경도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GPR이라고 하거든요.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라고 하는데 뭐 이건 이제 대지 전이 상승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뭐 이상전압의 크기가 얼마만큼 커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이 경도가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전이 경도를 얼마만큼 완만하게, 전이의 기울기를 얼마만큼 완만하게 하느냐가 지금은 접지 설계의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두 가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기준에 보면은, 그 다음에 KC 규정에 보면요. 이 시설 방법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그러니까 보호 등전이 본딩만으로 했을 때 그 등전이 효과가 이제 완벽하게 어떤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거기 이제 보조하는 어떤 시스템, 접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에서도 우리가 이제 국부적 등전이 본딩을 쓰게 되는데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잘 적용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병원의 수술실, 뭐 마이크로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접지 방식으로 가면서 그 수술실 공간 안은 이제 등전이로 묶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비접지 국부적 등전이 본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KC 규정에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세 가지 항목 안에 이러한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보호 등전이 본딩에 있어서 보면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재 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건축물 안에 우리가 뭐 수도도 써야 되고 가스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 통신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인입 지점에서 이 등전이 본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등전이 본딩은 가능하면 한 곳에 집중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이 문장만 가지고 설명하기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문구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기술사 시험장에 가시면 아무리 필체가 좋으신 분들도 한 뭐 400분 동안 8시간 동안 계속 쓰시게 되면 필체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막 몇만 페이지를 읽게 되면 이게 눈이 아파요, 사실은 할 때.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독성이 좋다. 자, 일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이 본딩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요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 건축물 등에서는 이제 이 공간이 커지니까 한 군데에서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들어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대형 건축물 등으로 일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 도체를 일개의 본딩바에 연결한다. 그래서 뭐 어쨌든 분산돼서 설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본딩바에 연결할 수 있게끔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이 본딩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 그 다음에 구조물의 철골 등 금속 보강재는 등전이 본딩을 하여야 된다. 자,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만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을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성호 기술사께서 쓰신 접지 시스템 계획이라는 그 내용 안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어떤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쓴 교재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쓴 교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냐면 제가 보는 어떤 예를 들어 등전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해석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성호 기술사님이 해석하는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철 기술사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종호 기술사님께서 보시는 어떤 그런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엔지니어들의 그런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방향을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만의 의견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어떤 그런 해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따갖고 온 거예요. 기술 기준만 봐서는 합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15건, 16건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 게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된 거는 그 말만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명확하게 왜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들어와야 되는지를 그림 하나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 가스관이라든지 통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설비들이 외부에서 인입이 됐을 때 한 군데에서 인입이 되고 가까운 구간 안에서 이렇게 본딩을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본딩을 할 때 본딩 도체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값이 있거든요. 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펄성의 어떤 그런 그 파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주파수가 높은 값을 가지게 되면 얘가 아무리 작은 임피던스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파수에 의해서 리액턴스 성분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XL은 2파이 주파수와 연관인데 F의 L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주파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60Hz의 영역이 아니라 뇌격이 들어오면 뭐 2메가, 뭐 3메가헤르츠의 영역이 되거든요. 메가헤르츠라는 것은 10의 6승이 되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자체가 얘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커지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부분에 전위 상승이 발생이 되는데 이 구간이 짧아지게 되면 이 전위 값이 여기 보시면 0V에 가까운 값이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등전위 개념, 그 다음에 GPR,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개념에 있어서 어떤 지점 간에 전위차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짧아지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폭 전압도 작아지고 접촉 전압도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기기 간에 발생되는 어떤 이상 전압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는 동쪽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서쪽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이게 작게 그렸지만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가 되는 건물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한 50m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몇십 c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전위 상승이 발생이 돼서 이게 0V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0V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지 시스템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얘가 콧목이 돼 있으니까 이상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더라도 전위 상승이 이렇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에는 전위에 차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쪽에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구간에 이 그 접지 등전이 본딩 어떤 도체가 연결이 돼 있는데 얘가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20옴이라는 임피던스를 갖고 있어요. 얘는 요 사이에 연결된 요 선은 0.0015옴이라는 임피던스를 갖고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벌써 몇천 배 커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무리 본딩이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전위 상승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더 급격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건 안 좋고요. 이런 방식으로 본딩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은 건축물의 철골, 철근 구조물에 대한 어떤 등전이 본딩 개념을 설명한 거거든요. 아까 문장으로 설명한 거하고 그림으로 설명한 거 확실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 철골이 될 수도 있고 철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요, 건축물의 기초들을 이렇게 콤몽을 시킨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이 돼 있는 거죠. 간단하지만 그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틀릴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전이 접지만으로 그 성능이 이제 그 나오지 않을 때는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해서 더 이제 접지 시스템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시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의 대상은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감전 보호 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 차단 시간이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뭐 이제 고장 전류가 이제 그 인체를 통해서 흘렀을 때 우리가 그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전류의 크기하고요. 그다음 시간이 같이 곱해지는 값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전류량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시간 안에 차단하지 못해서 인체에 흐르는 그 전류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이때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를 줄여줘야 돼요. 이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줄여주려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체에 걸리는 전압 자체를 작게 해줘야 되고요. 그 전압을 작게 해주려면 여기 보시면 계통에 연결된 접지 시스템의 저항이 요갑 이하로 억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저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교류계통에서 50V로 이 전압 억제하기 위해서는 계통의 저항을 요갑 이하로 억제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IA라는 것은 이제 보호장치가 동작하는 전류, 동작하게끔 하는 전류 아니면 지락 전류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공식을 암기하시고 이 50V라는 개념 자체는 허용 접촉 전압에 의해서 나온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류는 요거보다 좀 큽니다. 직류가 교류보다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좀 높거든요. 자, 우리는 뭐 교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암기해 두시되 요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좀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작게 해서 인체에 걸리는 전압을 50V 이하로 억제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IA는 변화되는 값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최악의 조건에서 완전 지락이 됐을 때에 이 지락 전류가 얼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자, 이 전류는 억제가 되긴 하지만은 일단은 최악의 조건의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전류가 예를 들어서 지락 전류가 10카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 50V 미만이 되게끔 하려면 이 저항값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0V라는 것은 허용 접촉 전압의 개념에서부터 나온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허용 접촉 전압에서 이제 접지 시스템 계획 6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는 다른 교재에도 다 나와 있어요. 자, 허용 접촉 전압 제3종에서 제1종, 제2종 이외의 경우로 통상의 인체 상태에서 접촉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를 50V 이하로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50V 이하가 되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뭐 물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50V의 전압이 걸리더라도 그 이하로 50V 이하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저항을 구할 때 요 전압의 크기를 50V로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텍스트로 나열이 돼 있지만 결국은 이 텍스트를 나열할 때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기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실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현장에서 뭐 시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장만 보고서 딱 설계나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다. 쉽게.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사 답안지를 쓰실 때는요.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 근거들을 그 중간중간에 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늘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생각도 많이 한 거고 실력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접지 국부적 등전이 본딩. 요건요, 병원의 예를 좀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그 관연도 문제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쓴 뭐 이타 솔루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우리가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쇼크와 매크로 쇼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마이크로 쇼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공간 내에서 이 누설 전류가 그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로 억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취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마취가 되면요, 내 몸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할 때는 이제 그 피부를 자르잖아요.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상당히 큰데 얘를 절개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떤 그 장비들을 의료 장비들을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혈액 안에는 그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전압만 걸리더라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인체 그 안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이제 전류가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의 수술실 같은 경우 마이크로 쇼크 대책이라고 해서 이 누설 전류,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누설 전류를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로 이제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요거에 관계된 어떤 값 이하로 전류의 크기를 억제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는요 아주 미세한 그 전이 경도가 발생돼도 안 돼요. 그래서 요 안에는 뭐 메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접지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에 뭐 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등전이에 다 묶어요. 그 다음에 의료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의료 장비가 있다라고 얘네들 다 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되는 이 파워 선은요 기본적으로 비접지 방식으로 갑니다. 비접지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지락이 발생이 되더라도 기로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정된 공간 안에는 또 등전이 본딩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비접지, 여기가 국부적이죠. 국부적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설치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절연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적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수술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는 등전이 본딩으로 하지만 이 바닥 자체는 또 절연체를 깔아요. 절연체를 깔아서 이 절연체 위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밑에가 이제 메시망으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여기 의료 장비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절연체 망을 뚫고 여기다 접속하는 거고 여기는 절연체를 깔아 놓는 거예요. 절연체를 깔아 놓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신발을 절연화를 신은 거, 그 다음에 절연 장화를 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전선을 만지더라도 감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건 등전이 본딩으로 묶는 거예요. 자, 국부적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절연 바닥으로 묶으면서 국부적 등전이 본딩을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상호간이 2.5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접촉 전압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 사람이 이제 두 개의 지점에 접속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딘가를 만져서 닿게 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어떤 전이차가 생기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손을 뻗었을 때 뭔가의 다른 물체에 닿지 않게끔 하려면 2.5m 정도 이격을 시키게 되면 닿지 않는 거죠. 이걸 뭐 암줄리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2.5m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팔을 벌렸을 때에 뭐 키가 큰 사람 한 2m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벌렸을 때 동시에 닿지 않게끔 한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뭐 이런 것들은 전기 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는 제가 다 등전이 본딩으로 묶어야 된다고 했죠. 어떤 것들은 이격을 시켜야 되고 어떤 것들은 콤봉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 설비 또는 개통의 도전 부분, 개통 외 개통이라는 건 전력 개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개통 외에 도전부라는 건 뭐 금속재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텔레비전의 외암이 될 수도 있고 세탁기 외암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통의 도전부를 통해 대제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절연성을 갖춰서 뭐 땅에 이제 직접 닿지 않게끔 땅이라는 것은 대지라는 것은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어떤 그 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락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규정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암즐리치와 관련해서 뒤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수술대예요. 수술대인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다든지 서 있다든지 했을 때 얘가 팔을 뻗었을 때 여기에 동시에 닿게 되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동시에 접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누설 전류가 이렇게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임피던스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팔이 닿는 부분과 인체가 접속된 이 부분 사이에 델타 V의 전압이 발생이 되고 이 델타 V의 전압에 의해서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인체의 저항분의 델타 V 이게 오메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저항값 자체가 피복이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이 값이 작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이 값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 전류값이 커지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닿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암즈 리치의 개념이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보신 그림일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들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쓴 것처럼 이 그림만 덩그러니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화살표 쭉 그어가지고 그냥 설명해 주셔도 돼요. 자기 의견을. 그게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기술 기준에 대한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기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요, 그걸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뭐 기술 기준이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뭐 그런 것들, 뭐 IC 규정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기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내용이 기술 기준이나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문장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뭐 이론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집니다. 외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처럼 여기 어떤 그 내용들이, 어떤 이론들이, 어떤 실무적인 사항들이 적용이 됐는가를 고민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암기해야 되는 분량도 적어지고 점수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1교시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